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의 한지형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프랑스 예술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랜드마크를 통해 있는 파리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와 파리,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파리를 파리답게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이 파리를 새롭게 하는가? 이 새로움의 원천과 배경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고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온 도시의 켜 속에서 랜드마크 건축은 어떤 의미들을 생성해 온 걸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오늘 이번 세미나의 큰 주제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파리만의 도시 정책성을 꾸준히 구축하면서 혁신성을 추구해오고 있는 파리의 과거 도시 건축 정책 중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제를 중심에 두고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1900년과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고 100년 만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세 번째로 열렸죠. 도시 전체가 경기장으로 이용이 되었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었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의 도시 공간과 역사적 문화재 같은 건축물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형식의 파격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올림픽이 개최가 된 거죠.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역사적인 장소나 이런 건축물들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주제와도 잘 어울려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들과 시설들을 사용을 하겠다. 95%에 달하는 시설이 그랬고, 이제 두 개에 해당하는 선수촌과 수영센터, 이 두 개의 건물만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막식을 세느강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세느강을 통해서부터 160개의 배를 타고서 들어오는 선수단들을 보면서 파리의 전체 도시 광경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잘 알려진 주요 명소들에서 이제 경기를 치른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막식 행사는 이제 경기장 바깥을 벗어난 최초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개막식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퐁 노스텔리츠에서부터 에펠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퍼레이드가 이루어졌었던 것,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이러한 행사가 기획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파리에 가면은 꼭 타봐야 된다라고 하는 바토무슈라고 하는 유람선의 노선입니다. 특이하게도 파리는 세느강이라고 하는 한강의 한 6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폭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명 명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문화재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상적인 그런 관광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상의 파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올림픽의 개막식에서도 한껏 활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의 도시 건축적인 도전과 의의를 살펴보자면 어느 한 곳에 경기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바깥으로까지 나와서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건축물 그리고 명소에서 경기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랜드마크의 건축물들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여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 그리고 철거가 된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 재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였고,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이 모두 이제 목재용 모듈 구조나 플라스틱 외피 등등등 해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써가지고 건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에펠탑 같은 축선상에 놓여져 있는 샹드막스 아레나라고 하는 건축물이고요. 이 건물은 사실은 그랑팔레라고 하는 건축물이 리노베이션을 하는 동안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021년도에 개장을 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여기가 이제 또 경기장으로 활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랑팔레가 완전히 리노베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건물은 해체가 돼서 다른 곳의 자재들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치발리볼이 에펠탑의 바로 그 축선상의 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멀리에는 샹드막스 아레나가 있고, 세느강의 맞은편으로 해서 트로케아데로 광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경기장을 두어서 사이클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거의 종점, 결승점이 되어지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파리의 에펠탑을 보면서 결승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 어떤 도시에서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일 것이고, 파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그리고 파리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행사를 치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콩코르드 광장 같은 경우도 BMX 프리스타일이나 브레이킹 같은 역동적인 익스트림 어반 스포츠들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그런 전통적 스포츠가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도 도시공간의 대표적인 공간인 콩코르드 광장을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앵발리드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앵발리드는 루이 14세 때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요양원, 군사병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1세의 관이 돔 있는 교회 부분에 중앙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나폴레옹 친족이나 군사와 관련되어져서 업적이 있는 그런 장군들의 묘가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현충원, 전쟁 기념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복합적인 건축물 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많은 메달을 안겨줬었던 양궁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육상 경기 등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축물 중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건축물은 그랑팔레입니다. 그랑팔레는 1900년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 지금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임시 개관을 해서 이 아트리움 공간 안에서 펜싱하고 태권도 경기가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루어졌었던 그 장소의 지도를 보시면요, 어디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파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가 많았고, 그 안에 있는 경기장들은 모두가 다 신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깥쪽에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성트르 아쿠아틱이라고 해서 수영센터인데요. 이 건물이 신축이 되어졌고, 여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해서 수영장을 만든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목재 구조로 해서 수영 복합 시설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스위밍, 다이빙, 그 다음에 수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80m 길이의 지붕이 목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을 했고, 그 지붕 위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이 부분이 태양광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로 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로서 다목적 스포츠 시설로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됐을 때 올림픽 이후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투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번 강의의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 거가 파리 안에서의 이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변화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파리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구는 루브르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0개의 구가 배치가 되어져 있고,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 정도고, 인구는 약 2023년도 기준으로 210만 명 정도 됩니다. 밀도는 킬로미터당 2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일드프랑스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와 같은 그런 이제 광역권이 되겠는데요. 여기 75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품고 있는 이 전체가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리와 서울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작고 어느 정도로 밀도가 높은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리는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제곱킬로미터당 2만 1,000명 정도이고, 서울이 더 밀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밀도만 보더라도 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이고요. 건축물의 용적률이라고 하는 걸로 기준해서 얼마만큼 빽빽하게 건축물들이 있는가를 봤을 때, 파리 같은 경우는 평균 250%가 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60% 정도의 평균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가 더 밀도가 높은가, 서울이 더 밀도가 높은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서울이 더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울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고 고층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오픈 스페이스들도 많고 자연적인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더 밀도가 높습니다. 자, 노란색은 서울입니다. 빨간색은 파리입니다. 그래서 파리하고 서울하고를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요. 현재 파리의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파리는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경계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경계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세느강이 있고요. 파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떼섬이 있고요. 생루이섬이 있고, 그리고 많은 다리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큰 숲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루브르 궁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이렇게 역사적인 축선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안에는 이렇게 봤을 때도 왠지 밀도가 빽빽하게 건축물들로 해서 채워져 있기는 한데, 높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지라고 찾아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높은 건물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파리의 역사적이고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정책상 파리 시내에는 고층 건물을 갖다가 많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파리의 현재 관광 지도입니다. 관광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와서 꼭 봐야 되는 그런 장소와 건축물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길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들이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안쪽으로 이런 묘지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100년 전의 파리의 관광 지도입니다. 근데 이 100년 전의 지도라고 하는 거를 보지 않고서 이것만 보시고서도 파리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도네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지도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경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 벌써 19세기 때에 다 정립이 되어졌고, 그것이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파리의 기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챕터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의 시작은 로마 시대 때부터 기원을 해서 시떼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립 오기스트가 성곽을 쌓으면서 이만큼이 파리로서 작동을 했었던 거가 필립 오기스트 성벽이 세워진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도시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샤를로 5세 때의 이런 성벽이 더 확장되어지고, 여기 페흐미의 제네오라고 하는 여기 페흐미의 성벽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페흐미의 성벽이 만들어지게 된 거가
지금 18세기의 세금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벽의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841년부터 184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티에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벽들은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이 만들어졌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진한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중세를 거치고, 그리고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까지 확장되어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옅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오늘날 파리의 행정적인 구역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몇 개의 고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방향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진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고요. 왼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16세기 때의 지도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시떼섬이 되겠고요. 시떼섬에 노틀담 성당이 있고, 그리고 뽕네프 다리를 비롯해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남쪽 부분에 라틴 구역,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이제 우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제 루브르가 들어서게 되는 이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성벽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1789년도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리의 근교에 있는 전체가 있고, 거기에서 파리가 있는 부분, 베르사유 궁 있어서 이제 1789년도에 혁명에 의해서부터 이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민들이 이제 점유를 했었던 그 공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파리 내에 건축되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연안을 갖다가 표시를 한 건데요. 진한 색깔일수록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굉장히 진한 색깔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18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가 진한 보라 색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네모의 크기는 건축물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1년도에서부터 1914년도까지가 파리에는 가장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석유파동 이후에 위기가 있었던 1976년도, 1981년도에는 건설 경기가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았었던 그런 때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파리가 거의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옅은 색깔로 되어져 있는 노란색의 부분이 2008년도 이후에 건축되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말해서 노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파리의 외곽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는 변화되고 더 채워나가고, 그리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중앙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건축물들이 지어진 연도 자체도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바깥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